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신청이 이어지는 가운데 처음으로 한림대 의대생 83명에게 유급이 통보됐습니다. 정부는 동맹 휴학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 이대로 수업이 시작되면 집단 유급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대학들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취소해달라며 의대 교수들이 낸 행정소송의 신문이 오늘 시작됩니다. 이들은 증원 결정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들의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았다며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스페이스X가 달 화성 탐사 우주선 스타쉽을 우리 시각 오늘 밤 9시 시험 발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스페이스X는 지난해 4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스타쉽의 지구 궤도 시험 비행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EU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규제 법안을 승인하면서 유럽에서 인공지능 개발에 대한 세부 규제가 올 연말부터 적용됩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경제 성장률이 2배 늘 것이라며 정부가 매년 7조 원씩을 투자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3시 반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신문 기일을 엽니다. 앞서 대표들은 대입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 복지부 장관이 의대 증원을 결정하고 이를 통보받아 교육부 장관이 후속 조치를 진행하는 건 모두 위법해 무효라며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이들은 또 증원 결정이 직접 이해 당사자인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들의 의견 수렴을 전혀 거치지 않는 등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림대 의대에서 처음으로 의대생 80여 명에게 유급이 통보됐습니다. 대학들이 휴학을 허락하지 않고 있지만 결석 일수가 허용치를 넘어서면 집단 유급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대학들이 휴학을 승인하기도 그렇다고 그냥 놔두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의대생이 제출한 정식 휴학 신청서가 5,900건을 넘었습니다. 하루 새 휴학 신청자가 500명 넘게 늘면서 휴학계 제출 비율도 31.7%로 뛰었습니다. 의대협은 임시총회에서도 가장 먼저 휴학계가 수리되는 학교의 날짜에 맞춰 전국 40개 의대 모두 학교 측에 휴학계 수리를 요청한다는 데 결의했습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가 제안한 대화를 사실상 일고의 여지도 없이 거부한 겁니다. 교육부는 동맹 휴학 불허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대학엔 대규모 휴학 허가 시 현장 점검이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고 이주호 부총리도 총장과 의대 학장 등을 만나 수업 정상화에 힘써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업 복귀를 독려해 주시고 또 멈춰있는 의과대학 수업 역시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대학도 마냥 개강 일정을 연기할 수만도 없는데 상황이 난감하기만 합니다. 휴학계가 처리되지 않은 채 수업이 정상 시작되면 출석 부족으로 집단 유급이 발생하게 되고 이 경우 등록금 반환 요구 민원에 내년도 학사 운영 차질이 생기는 데다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없는 대학에서 교수들의 존재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인 사직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정부가 좀 더 전향적인 태도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가운데 이번 집단 휴학 사태 이후 처음으로 한림대학교에서 의대생 80여 명에게 결석 일수 초과를 이유로 유급을 통보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학교 측은 다양한 구제 방안을 마련해 유급이 현실화하는 사태까지 번지지 않도록 막겠다는 방침이지만 집단 유급 사태는 점점 확산할 거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까지 이어지면서 진료조차 제때 받지 못하는 환자들의 걱정과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새롭게 채용하는 의사 인력에 월 1,8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비상진료 대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요즘 대학병원을 찾아야 하는 환자들은 의사 만나기가 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중증 질환 치료를 앞둔 환자와 가족들은 하루하루가 악몽입니다. 검사와 진료까지는 가능했으나 치료가 어렵다는 대답을 들었고 다른 한 곳은 지금 초진 예약 자체가 2달 뒤로 밀린 상태입니다. 전이가 될 수 있다는 불안함 속에서 마음을 잡지 못하고 이제 크게 불안해하고 길어지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는 예비비와 건강보험 재정을 본격적으로 투입합니다. 야간 휴일 진료에 나선 공공병원에 393억 원을 지원하고 응급실 가산료와 전문의 수가 등을 올려줍니다. 또 대학병원이나 공공의료기관에서 의사를 채용하면 월 1,800만 원까지 지원해줍니다. 군의관과 공보의사 158명은 20개 병원에 배치돼 본격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이들의 숙련도를 문제 삼아 실효성이 낮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상당수는 인턴도 경험하지 않은 의사들로 병원 시스템과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리한 차출에 의한 파견으로 인해 의료 현장의 혼란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일부 보건소에서 진료 차질이 빚어지는 등 지역 의료 공백 문제도 계속 지적되는데 정부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좀 더 급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자원을 좀 재배분하는 거라는 그런 상황을 좀 이해를 해주십사. 정부는 상황을 봐서 군의관과 공보의 200명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 적은 의사 인력으로 3차 병원 이상의 기능을 하는 전문 병원이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지원 체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전공의들이 국제노동기구 ILO에 제소했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전공의 26명은 정부가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하며 전공의들의 업무 복귀를 압박하는 건 ILO가 금지하는 강제 노동에 해당한다며 긴급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이 근거로 삼은 ILO 제29조는 모든 형태의 강제 근로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상황은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전공의협은 전공의들은 줄곧 근로여건 개선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2,000명대 의대 증원과 지불제도 개편 등 일방적인 정책을 발표해 사직에 나섰다며 정부의 압박은 직업 선택의 기본 권리를 제한하는 형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세계 5세 미만 어린이가 6초에 1명꼴로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등 유엔 산하 기구들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세계 5세 미만 아동 사망자 수는 490만여 명입니다. 이는 6초마다 1명꼴로 5세 생일을 맞이하기 전에 세상을 떠나는 셈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2000년 991만 명이었던 5세 미만 사망자 수는 2010년에는 708만 명, 2015년에는 605만 명으로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거브레아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환영할 만한 진전이 있었지만 세계 가정은 매년 아이 수백만 명을 잃는 슬픔을 겪고 있다며 어디서 태어났는지가 아이의 생사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오늘은 중부와 경북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 정체에 중국발 스모그 영향이 더해지면서 오늘 수도권과 강원, 충청, 경북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도권 일부 지역은 오늘 한때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넘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국발 스모그 공습은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달 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한 대형 우주선 스타쉽의 세 번째 지구궤도 시험 비행을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9시에 시도할 예정입니다. 스페이스X는 홈페이지에 스타쉽의 세 번째 비행 테스트가 오는 14일 목요일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110분간 진행되는 테스트의 발사 예정 시간대는 미 중부 시간 기준 오전 7시에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발사 시점을 기준으로 약 30분 전부터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시험 비행 과정을 생중계합니다.
앞서 스페이스X는 지난해 4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스타쉽의 지구 궤도 시험 비행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첫 시도에서는 스타쉽이 이륙 후 하단 로켓과 분리되지 못하고 약 4분 만에 공중에서 폭발했고, 두 번째 시도에서는 스타쉽이 하단 로켓에서 분리되는 데는 성공했지만 8분 만에 통신이 끊겨 결국 자폭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AI 규제 법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의료, 교육 등 고위험 등급에 쓰이는 AI 기술은 반드시 사람이 통제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는데요. 이 법안을 위반한 기업은 전 세계 매출의 7%까지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 범부처위원회는 AI에 5년 동안 35조 원 투자를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Vote is closed. And it is adopted. Congratulations on this seminal work. AI 규제법 최종안이 찬성 523, 반대 46표로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유럽이 AI 규제 분야에서 세계적 표준을 정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The first regulation in the world that is putting a clear path towards a safe and human-centric development of AI. 올해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AI 규제법은 AI 활용 분야를 모두 4단계 위험 등급으로 나눠 차등 규제할 계획입니다.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되는 의료, 교육을 비롯한 공공 서비스나 선거, 자율주행 등에서 AI 기술 사용할 땐 사람이 반드시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사람 수준 이상의 AI 개발 기업은 개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AI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식별 시스템 사용은 금지됩니다. 테러 등 중대범죄 용의자 수색을 비롯해 예외적인 경우에 일부 허용되지만 이때에도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딥페이크 영상이나 이미지는 AI로 만든 조작 콘텐츠라는 점을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위반한 기업은 최대 전 세계 매출의 7% 또는 3,500만 유로, 약 500억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이처럼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프랑스 범부처 인공지능위원회는 생성형 AI 기술 발달로 연간 경제 성장률이 2배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앞으로 5년간 매년 50억 유로, 약 7조 원을 투자하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프랑스 일자리의 5%만 AI로 대체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통합 충전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전기차 17만 대의 자발적 시정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현대차와 기아, 스텔란티스 코리아와 테슬라 코리아 등 4개 회사 12개 차종 23만 2천 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아이오닉5와 6, 제네시스 GV60과 GV70, GV80 EV 전동화 모델 등 5개 차종 11만 3,916대와 기아 EV6 5만 6,016대가 오는 18일부터 리콜됩니다. 역대 전기차 리콜 사례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국토부는 통합 충전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저전압 상태에서 배터리 충전이 어렵고 주행 중에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월 소방구조대원 2명이 순직한 경북 문경 공장 화재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사고 발생 이틀 전 공장 관계자가 화재 경보기를 강제로 끄면서 초기 대응이 늦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지난 1월 31일 문경 공장 화재 당시 내부에 남아있는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119 구조대원 4명이 3층에 진입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폭발이 일어났고 현장에 고립된 구조대원 2명이 순직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 결과 불은 3층 전기튀김기 안전장치 불량으로 식용유가 가열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불이 식용유 저장 탱크로 옮겨 붙었고 천장과 실내 전체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도 불을 더 빨리 번지게 한 원인입니다. 안전 불감증도 문제였습니다. 관계인이 화재 발생이 있던 2일 전에 소방설비 수신기 경종을 강제로 정지시켜 놓아 3층으로 불이 번진 상황에서 119에 신고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 대응에도 미흡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화재 진압을 할 때 한쪽으로 열등을 배출하며 진압과 구조 활동을 해야 하는데 구획 화재 진압 전술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공장 내부에 있던 식용유 등 인화물질에 관한 정보 전달도 현장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구조대원 4명이 3층 수색을 위해 개방한 출입문으로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부에 있던 고온의 가연성 가스가 폭발했고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소방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난 현장 표준 절차를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방관 고립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속 동료 구조팀을 편성해 즉각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준길입니다. 올해부터 국가직 공무원인 소방관들에게 동료 평가가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함께 불을 끄고 환자를 구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동료 평가 도입이 자칫 현장 안전을 위협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전국 소방관들은 올해부터 동료의 업무 성과를 평가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같은 부서에서 일한 근무자들이 무작위로 선정돼 동료의 실적과 직무 수행 능력, 태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현재 한창 진행 중입니다. 동료 평가 내용은 지나친 비방과 비난을 제외하고 당사자에게 공개됩니다. 결과에 따라 등급은 4단계로 매겨지고 성과급 지급의 일정 비율 반영됩니다. 상급자의 하향식 평가를 보완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를 통해 역량과 성과를 판단할 수 있게 인사혁신처가 전체 국가직 공무원에 처음 의무화했습니다. 경찰에선 지난 2007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소방관 사이에선 업무 특성을 이유로 우려가 나옵니다. 화재나 구급 현장에서 반드시 짝을 지어 근무해야 하는데 동료 평가 결과로 협력과 신뢰가 깨져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천도 들어가는 화재 온도에 올라가는 화재 현장에 들어가는데 얘가 잘했네 못했네를 평가한다는 거는 서로 죽자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한마디로 이간질 시킨다고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죠. 동료 평가가 직원 사이의 경계심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흘러가면 화재 진압 등 시간을 다투는 업무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팀워크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방향이고요. 저희 내부 게시판에도 현재 지금 반영된 동료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게시가 되고 있고, 소방청은 처음 도입된 만큼 일부 우려가 예상된다며 동료 평가가 마무리되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력을 깬다는 걱정에 대해선 동료끼리 부족한 부분이 뭔지 파악할 수 있어 팀워크 향상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방관들은 우려를 개선하기 위해 업무 특성을 고려한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이른바 쿠팡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처음 제기한 공익 제보자가 기자회견에 직접 나와 사원 평정 이름으로 블랙리스트가 실제 존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처기는 조만간 피해자들과 함께 대규모 집단 소송을 예고했고 쿠팡 측은 범죄 행위를 비호한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임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현직 쿠팡 직원 16,000여 명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이른바 PNG 리스트입니다. 사원평정이란 항목에 붉은색 글씨로 분류되면 실제 쿠팡 채용에서 배제됐다며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문제 문건을 언론에 제보한 전직 쿠팡 직원 김준호 씨가 처음으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른바 사원평정 명단에 방송사 기자 등 언론인이 다수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블랙리스트인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JTBC 작가라고 이름이 입력되어 있는 걸 보고 그때서야 대상자들 자세히 보고 이게 블랙리스트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단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사원평정에 오른 경우를 많이 봤다며 억울하게 채용에서 배제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문제 문건은 인사팀 누구나 확인 가능한 쿠팡 내부 문서였다며 강조했습니다. 쿠팡은 PNG 리스트가 출처 분명의 문서라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해당 문서는 인사팀 직원이라면 누구든지 확인이 가능한 자료입니다. 쿠팡 대책위원회는 이번 블랙리스트 의혹은 증거인멸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경찰의 조속한 수사와 특별 근로감독을 촉구했습니다. 또 16,000여 명의 피해자들을 대신해 조만간 집단 고소와 대규모 공익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폭로하고 제기한 사람들이 범죄자인 것처럼
지금 쿠팡은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월 중에 먼저 의사를 밝히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집단 고소를 진행할 생각이고, 이에 대해 쿠팡 측은 회사의 영업기밀 자료를 탈취한 범죄자들을 공익제보자로 둔갑시키고 있다며 평가절하하고 기자회견도 범죄 행위를 비호하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쿠팡 측은 블랙리스트 의혹을 최초 보도한 MBC 기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쿠팡 대책위 관계자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맞서 노동계도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했다며 쿠팡 측 맞고발에 나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련 고소고발인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가 등장하면서 국내 미디어 산업은 경쟁이 치열해졌지만 오히려 성장은 정체되거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1년가량 민간 전문가와 머리를 맞댄 끝에 국내 미디어 산업을 살릴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오징어 게임과 더 글로리, 우영우 등 우리 작품들이 잇따라 큰 인기를 얻으며 K 콘텐츠는 세계에서 사랑받는 장르가 됐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OTT가 급부상하며 경쟁이 치열해졌고 국내 미디어 산업은 위축됐습니다. 정부가 민간 전문가들과 1년 가까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끝에 구체적인 육성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영화 등을 만들 때 제작비로 쓴 비용에 대해 최대 30%까지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차이가 있으며 오래 제작된 작품부터 적용합니다. 또 안정적으로 제작비를 확보하고 대형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K-콘텐츠 미디어 전략 펀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모펀드 2천억을 포함해 6천억 원을 모으고 5년 동안 1조 200억 원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인데 여기에 정부는 1,500억 원을 보탤 계획입니다. 동시에 방송 관련 규제 13개를 개선합니다. 7년마다 받아야 했던 유료 방송의 유효 기간을 없애고 매출과 가입자 수 제한을 뒀던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합니다. 지상파와 종편, 보도 채널 유효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지상파나 종편, 뉴스 채널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지분 소유 제한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그 미디어 경쟁 환경이 지금 OTT가 지금 출현하면서 그 유료 방송 시장이 정체되고 있고 이에 대한 이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광고 시장 문턱은 낮아집니다. 복잡했던 광고 유형을 7개에서 3개로 단순화하고 광고 매출을 늘릴 수 있게 시간 총량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광고 시간 총량제를 완화해서 신규 재원 확보 등 방송 광고 시장에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콘텐츠 관련 기관과 대학에 인공지능과 그래픽 같은 전문 인력 교육 과정을 만들어 앞으로 3년 동안 10,000명을 육성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심대한 문제로 지적되면서도 좀처럼 뿌리 뽑히지 않는 게 바로 안전불감증이죠. 앞서 전해드렸듯이 문경 공장 화재도 화재 경보기를 강제로 꺼둔 탓에 초기 대응이 늦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전수칙 준수는 그저 번거롭다거나 비용이 많이 든다는 등의 이유로 소홀히 여겨져서는 안 돼 엄중한 사회적 약속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